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에 말씀드렸던 샘플 다운로드, 저희 아까 전에 들어갔던 모피어스 홈페이지 에듀케이션에 레퍼런스 들어가셔서 아래 보시면은 모피어스 스크립트 교육용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 샘플 다운받아 주시고 그다음에 PDF 문서 클릭해서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파일 다운받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모피어스 독스 페이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희 모피어스 홈페이지에서 위키모피어스를 클릭하셔도 들어가실 수 있고 모피어스 ID에서 헬프에 위키 페이지 열기를 해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총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해서 들어가실 수 있고요. 모피어스 저희 독스 페이지 먼저 들어와 주시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아이디 오전에 했던 아이디 이쪽에서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API 있습니다. 저희가 오후 시간에는 이제 모피어스 API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거 활용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하실 수 있는지, 이제 그 개발하신 것들 디버깅 어떤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개발 끝나신 것들 배포하는 것들, 모피어스 리소스 배포하는 거 어떻게 배포하실 수 있는지 이 내용으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모피어스 API에서 이제 코어 라이브러리 쪽에 포함되어 있는 API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앞에 오전 시간에 했던 부분 중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모피어스 내에서 화면이 처음에 이제 뿌려진다라고 하는 거가 액티비티가 있고 그 위에 웹뷰가 있고 그 위에 HTML이 그려지는 형태다. HTML이 새로 이제 화면에 띄워진다는 거는 새로운 액티비티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 웹뷰 그 위에 HTML이 그려진다. HTML과 요 액티비티가 1대1 생성 관계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모피어스에서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한 화면이 그려질 때 저희가 화면 이동에 대해서도 API를 활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화면 이동의 API 를 갖다 호출을 했을 때 어떤 화면이 하나 불릴 때 해당 화면에서는 모피어스 내에서 액티비티가 생명주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네이티브 액티비티가 생명주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유사하게 모피어스 화면에서도 생명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화면이 그려졌을 때 그려지는 부분들 m.onready로 화면이 맨 처음 이제 불렸을 때 도큐먼트 레디 이후에 모피어스 API까지 사용할 준비가 다 되었을 때 m.onready가 불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m.onready 이후 m.onready 안쪽에 있는 함수가 해당 타이밍에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벤트를 걸어주시는 이제 흔히 이제 도큐먼트 레디에 써주시는 이제 웹 자체에서 이제 이벤트를 걸어주시는 부분들이라던가 혹은 아니면 모피어스 API를 호출하는 부분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m.onready 안쪽에다가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맨 처음 화면에 들어왔을 때 뭐 전문 동실을 해서 화면을 그려준다거나 혹은 아니면은 어떤 클릭 이벤트를 걸어준다거나 혹은 다른 화면, 이전 화면에서 전달받아온 파라미터 데이터를 기준으로 뭐 어떤 분기 처리를 진행해준다던가 하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m.onready 안쪽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은 저희가 A 페이지에서 B 페이지를 호출했다. A에서 B 페이지로 호출을 했다라고 했을 때 A에서 B로 넘어가면서 A에서 불려지는 이벤트입니다. m.on hide이고요. 이제 현재 화면 이동할 때 그때 현재 페이지에서 호출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색창 같은 거를 이렇게 내려서 검색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클릭을 했을 때 다음 화면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이 m.on hide에서는 뭐 검색창 열렸던 거를 갖다가 다시 닫아준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비즈 로직 같은 것들을 처리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혹은 아니면은 뭐 어떤 중간 저장이라던가 뭐 이제 그런 내용들도 저 m.on hide 쪽에 들어갈 수 있겠죠. 다음 m.on list1은 아까 같이 이제 A에서 B로 넘어갔죠. 이 B에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기를 해가지고서는 A 화면으로 다시 왔을 때
그때 m.1 리스토어가 불립니다. 이제 뭐 어떤 검색을 했다라고 하면 그 검색 결과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쪽에다가 파라미터 값으로 넘겨서 이때 m.1 리스토어가 불려지는 이 화면에서 이제 화면 갱신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게시판이다라고 하면은 게시판에서 클릭해서 상세 화면 넘어갔으면은 여기서 이전 버튼 누르면은 다시 게시판 돌아오면서 얘 다시 새로 고침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리스트 다시 갱신해 주거나 이제 이러한 역할들 이제 화면 갱신하는 타이밍에 m.1 리스토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m.1 백이고요. m.1 백은 저희가 모피어스가 아니라 안드로이드에서 하드웨어 단말 자체가 갖고 있는 백 버튼 안드로이드에서만 호출되는 이벤트이고 안드로이드 하드웨어가 갖고 있는 백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해당 m.1 백 이벤트가 불려지게 됩니다. 다음 m.1 퓨즈는 이제 안드로이드, iOS 양쪽 다 네이티브에서 홈화면을 누르게 되면은 앱이 백그라운드로 내려가게 되죠. 혹은 아니면은 카메라라든가 다른 앱들이 포그라운드로 올라와서 먼저 실행이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다른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앱은 백그라운드 상태로 바뀌었을 때, 앱이 백그라운드 상태로 바뀌었을 때 호출되는 이벤트이고요. m.1 리즘은 백그라운드에 있던 앱이 다시 포그라운드로 올라왔을 때 호출되는 이벤트입니다. 다음 M.1 디스트로이는 이제 저희가 화면이 액티비티에 매칭돼서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화면이 이제 없어진다, 지워진다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에 남겨놨던 그 스택들에서 날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제거될 때 화면마다 호출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앱 종료 시 호출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거에 대한 의미가 네이티브에서 온디스트로이라고 하면 앱이 완전히 종료됐을 때 호출되는 이벤트이잖아요. 저희는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m.on으로 시작하는 이벤트들은 화면별로 생성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앱 종료 시라고 하는 이제 앱 전체에 대한 동작이 아니라 저희는 화면별로에 대한 이벤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7가지의 생명주기를 갖고 있고 이 생명주기를 그 기준으로 해서 앱 화면들을 갖다가 구성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해당 생명주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지 좀 수월하게 앱 개발하시는 데에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API들 위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API들 개수 자체가 워낙 많고 그래서 어떤 저희가 API에 대한 설명들 같은 것들도 아까 전에 모피어스 통해 갖고서는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 MAPI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앞에 안내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저희가 진행하는 이제 오후 시간에는 많이 사용하시는 API들 위주로 그다음에 UE에서 사용해 주셔야 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면 이동에 대한 API로 페이지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정 페이지, 그러니까 하이퍼링크로 이제 이동하는 것처럼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인 m.page.html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넘어가고자 하는 URL 정보를 갖다가 넘겨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샘플 HTML한테 전달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파람 데이터를 활용을 하셔서 데이터 전달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JSON 오브젝트 형식으로 파람 쪽에다가 내용을 세팅을 해주시면은 sample.html에서 mdata param이라는 저희 파라미터 조회하는 API가 따로 있거든요. 그 API를 통해서 전달받은 요 f라는 키값에 저 문자열이 들어있는 정보들을 갖다가 전달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액션 타입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 액션 타입이라는 애가 어떤 거냐면은 이 해당 불려지는 sample.html이 스택에서 어떤 정책으로 관리가 될 건지를 갖다가 정의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액션 타입은 크게 3가지 타입 있고요. 크게 3가지 타입 있습니다. 이 액션 타입 3가지 타입 있어서 첫 번째 뉴스크립트. 그냥 이제 불려지는 화면 자체가 그러니까 뭐 샘플 HTML이 뉴스크린으로 불렸다라고 하면은 스택에 그냥 추가.
노이스토리로 불렸다라고 하면은 스택에서 이제 샘플.html이 불렸고 그다음에 뭐 샘플 to html로 갔다라고 하면은 이 샘플에서 샘플 to로 이동을 할 때 자동으로 샘플 자체를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스토리에다가 포함시켜 놓지 않고서는 한 번 사용하고서는 바로 삭제한다 라는 의미로 노이스토리 있고요. 그 다음 클리어탑인데요. 이 클리어탑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으로 사용이 되냐면은 저희가 A, B, C, D, E라고 이렇게 각각 A이 5개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여기에서 저희가 E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화면 있죠. A, B, C, D, E로 이동을 해서 E가 제일 마지막 화면이니까 E에서 C를 클리어 탑으로 호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동작들이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클리어 탑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스택에 쌓여있던 리스트를 갖다가 조회하면서 하나씩 지우면서 내가 찾는 그 화면이 나오면 멈추는 형태입니다. 내가 현재 있는 화면과 이동하고자 하는 화면 사이에 있는 스택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지워줄 수 있는 API, 그 액션 타입이에요. 그래서 E에서 C를 클립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은 하나씩 지우면서 하나씩 지우면서 체크를 합니다. D랑 C랑 같이 하느니 지우고 C랑 하더니 멈추고. 그러면은 저는 화면 이동만 했을 뿐인데 자동으로 D라는 스택까지 같이 정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클리어탑 액션 타입을 통해서 스택을 갖다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스택 정리가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단순히 웹페이지의 링크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네이티브 액티비티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잡아먹습니다. 이 스택에 대한 메모리, 그러니까 스택들이 메모리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이게 스택이 무한히 쌓일 수가 없고 몇 개까지 그러니까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도까지만 쌓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말마다도 다르고 기기 환경마다도 다르고요.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저 스택들을 무한히 쌓이지 않도록 이제 일정 개수 이상이 넘어가지 않도록 혹은 아니면은 불필요한 스택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지워주시거나 혹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 이동을 하면서 스택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스택에 있는 애를 갖다가 불렀을 때는 중간에 있는 애가 날려왔잖아요.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K 화면, 그러니까 즉 스택이 없는 화면에 갖다가 똑같이 클리어 탑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씩 지우면서 리스트를 찾고요. 없으면은 아무것도 스택에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때 K 화면 하나만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스택을 갖다가 한 번에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 때문에 뭐 홈화면이라던가 혹은 아니면 앱을 갖다가 이제 다시 실행해야 되는 케이스, 뭐 로그인을 다시 한다던가 이제 이런 앱이 전체적으로 초기화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에서 해당 화면들을 클리어 탑으로 불러주시면은 이제 강제적으로 스택을 삭제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저런 식으로 스택 관리를 해주실 수 있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저희 다른 옵션 값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애니메이션과 오리엔테이션 타입. 애니메이션은 저희 아까 전에 오전 시간에 했던 manifest.xml 있으시죠? manifest.xml에 기본 애니메이션 효과 있으셨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화면별로 다르게 옵션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화면별로 다르게 줄 수 있는 옵션에 요 값을 갖다가 변경해 주시면은 다른 애니메이션 효과, 특정 화면에 따라서 다른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실 수 있고 역시 오리엔테이션 역시 그 다른 화면별로 화면 방향 자체를 바꿔주고 싶다. 우리가 계속 세로 화면 모드를 썼지만 이 화면에서는 가로 모드를 갖다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요 오리엔테이션 타입 쪽에다가 넣어주시면은
그 특정 화면만 이제 화면 방향을 바꿔서 나오게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셋 타임아웃, 일정 타임아웃 이후에 해당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강제 딜레이 효과를 줄 수 있는 옵션 값입니다. 전체 옵션 값들을 갖다가 다 넣어주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필수 옵션 값은 요 URL 값만 넣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필요하지 않은 옵션 값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략하고서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넣고자 하는 게 URL만 넣을 거다라고 하면은 굳이 오브젝트 타입으로 넣으실 필요 없이 스트링 타입으로 해당 화면명만 넘겨주셔도 됩니다. 요 URL을 넣어주시는 기준은 상대 경로로 넣어주셔야지 됩니다. 요 URL 넣어주시는 기준은 반드시 상대 경로로 넣어주셔야지 되고, 다음 이제 요렇게 경로를 넣어주신 이후에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우리는 파라미터 값을 더 뒤쪽에다가 넘기거나 혹은 아니면은 이제 추가 옵션 값들을 갖다가 계속 붙이고 싶다 뒤쪽에다가 라고 하시면은 스트링 값 뒤에 오브젝트를 넣어주시고 해당 오브젝트에다가 파라미터 값이든 뭐 애니메이션 효과든 뭐 액션 타입이든 이제 이런 값들을 갖다가 넣어주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려지는 형태 자체가 액티비티 위에 웹뷰, 그 웹뷰 위에 HTML을 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띄우는 것 자체가 웹뷰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URL, 그 도메인 값을 넣어서 해당 도메인으로 바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웹앱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개발이 가능한 형태이고요. 이렇게 웹앱 형태로 개발을 했을 때 유의하실 점은 저희가 모피어스 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이 있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었죠. 그 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이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으면은 동일한 웹사이트, 그러니까 웹사이트더라도 웹앱으로 컨버팅을 하실 수 있고 해당 컨버팅 작업을 통해서 네이티브의 기능들을 갖다가 웹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웹앱 개발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모피어스에서 서버형 개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러한 개념을 갖고서는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하시면은 서버형 앱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개발 가이드도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단일값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복수의 값들을 갖다가 넘겨주실 수 있고요. 허용 사이즈가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이티브 API를 통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번들에서 허용하는 사이즈인 1메가까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M페이지 백입니다. 이전 화면으로 이동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거를 말씀드릴 때 이전 화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전 스택에 있는 화면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유는 아까처럼 노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A, B, C가 있을 때 B를 노이스토리로 불렀다라고 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C에서 이전 화면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B 화면이 이전 화면이지만 실제 이제 스택상에 있는 개념으로는 저희가 A 화면, B 화면, C 화면 넘어갈 때 B는 스택에서 이미 날라갔으니 스택에는 A, C 두 가지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요 C에서 이제 M페이지 백을 호출을 하게 되면은 M페이지 백을 호출하게 되면은 이전 스택에 있는 A 화면이 불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 자체가 저희가 이전 화면이 아니라 이전 스택에 있는 그 해당 화면에 갖다 호출을 해준다라는 개념이라서 그 부분 유의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스택 자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는 이전 스택이니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옵션 값이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 전달하시는 거, 어떤 데이터를 전달을 할 건지, 파라미터 데이터 전달을 할 건지, 그 다음 애니메이션 효과를 갖다가 어떤 효과를 줄 건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옵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가지 옵션 둘 다 안 넘기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아무 옵션 없이 그냥 이전 스택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M페이지 백 옵션 없이 호출해 주시면 다음 M페이지 리무브입니다. 저희가 M페이지 리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택 삭제하는 API예요. 강제적으로 우리가 스택을 지워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API이고요. 스택 정보를 삭제하실 때 해당 화면에 대한 화면명으로 삭제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특정 화면을 갖다가 지우겠다라고 하시는 케이스도 있는데 우리는 전체 스택에 있는 그 어레이 중에서 몇 번째 인덱스 거를 갖다 계속 날리고 싶다라는 이제
요구사항들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저희가 m.info.stack이라는 API를 통해서 스택 정보를 어레이 형태로 반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어레이 형태로 반환된 그 리스트에서 이제 몇 번째 인덱스 값에 있는 키 값을 활용을 할 건지를 갖다가 지정을 해주시면은 해당 키 값, 스트링 값으로 역시 스택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거를 갖다 이제 활용을 하시면은 뭐 전체 우리는 무조건 스택의 개수를 뭐 15개 이하로 제한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정책 같은 것들도 가능하실 거고요. 다음은 페이지 새로 고치며 활용하실 수 있는 엠페이지 리플레이스입니다. 해당 스택 자리에 다른 화면에 끼워 넣는다. 대신 이제 새로 고침되면서 이제 이렇게 끼워 넣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저희가 탭 페이지라는 애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다 디플리케이트 돼서 사용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고 있는 API들이고요. 저희 네이티브 화면으로 이동하는 엠페이지 액티비티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옵션 값들과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해주실 수 있고 다른 점은 클래스 네임 들어간다라는 것만 다릅니다. URL 대신에 우리가 이동하고자 하는 화면명만 달라집니다. 저희가 모피어스에서 이제 액티비티 HTML을 갖다가 이동을 하는 방식 자체를 이제 웹뷰 액티비티를 생성을 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웹뷰를 깔고 HTML을 그리는 형태로 이제 액티비티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형태이다 보니 중간중간에 엠페이지 액티비티처럼 네이티브 화면에 갖다 끼워 넣는 과정들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액티비티 같이 이제 다른 네이티브의 화면들을 이용하셔야 되는 요구사항들이 있으실 경우에 앱 내에서 요구사항들이 있으실 경우에 해당 네이티브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값은 클래스 네임만 그렇고요. 나머지 옵션 값들은 필요하지 않으시면 생략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엠페이지 HTML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데이터 API입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엠페이지 HTML에서 파란 값으로 저희가 데이터 전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당 전달한 데이터를 갖다가 그럼 샘플 HTML에서 조회하는 방법은 mdata 파람이라는 애한테 여기서 넘어온 키값을 알고 계시면 키값을 넘겨서 키값을 넣어서 이 문자열만 조회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무런 키값 없이 mdata 파람이라는 함수만 호출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오브젝트 형태로 해당 값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mdata 파람 키값 없이 넣어주시면은 전체 오브젝트 키값을 넣어주시면은 해당 키값에 해당하는 밸류 값만 전달이 됩니다. 화면 내에서 만약 파라미터 데이터를 갖다 재저장해 주시거나 추가 저장을 그냥 화면 내에서만 사용하시는 데이터예요. mdata 파람 같은 경우에는 화면과 화면끼리만 공유가 되는 A 화면에서 B 화면으로 파라미터 데이터를 넘겼다라고 하면은 B 화면에서만 조회가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해당 파라미터 데이터를 갖다가 재저장해 주시거나 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키값과 밸류 값을 순서대로 넘겨주실 수도 있고요. 단건 저장이실 경우에는, 답건 저장이실 경우에는 객체 타입으로 이렇게 오브젝트 형태로 넣어주시면은 해당 키밸류 값들이 매칭돼서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정 키의 파라미터 값을 갖다 제거하셔야 된다라는 옵션, 요구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mdata remove param이라는 애로 특정 키 값을 넣어서 해당 키에 해당하는 애들만 삭제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mdata remove param을 키값 없이 호출을 해주시면은 화면에서 갖고 있는 전체 파라미터를 전부 제거를 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mdata 글로벌 값이고요. mdata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면이 그러니까 앱이 실행돼서 종료될 때까지 메모리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가져오고 저장하는 방법, 지우는 방법 전부 앞에 보셨던 파라미터 데이터와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키값 넣어서 특정 이제 그 해당 키값에 해당하는 밸류 값만 조회를 하시는 방법도 가능하고
재저장해 주실 때, 저장해 주실 때 키밸류 타입으로 저장을 해 주시거나 혹은 오브젝트 형태로 넘겨갖고선 닫건 저장해 주시거나 하는 것들 가능하고요. 전체 가지고 올 때 키값 없이 조회해 주시면 되고, 삭제하실 때 리무브 글로벌로 키값 있을 때, 키값 없을 때 나눠서 삭제하는 로직까지 가능합니다. 스토리지 데이터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하고, 이 스토리지 데이터가 저장되는 이제 기간, 저장 기간이 이제 데이터는 그 세 가지 타입이 이제 저장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M데이터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앱이 설치가 돼서 삭제되기 전까지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는 스토리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영속 변수로 저희가 앱을 삭제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데이터이고요. 사용하시는 방법 앞에 보셨던 파람 데이터, 글로벌 데이터와 활용하시는 것 동일합니다. 이제 스토리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의 파일 형태로 저희가 값을 저장해 놓고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뭐 특정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해놓고 싶다. 원문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된 문자열로 저장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암복화와 관련된 인크립트 사용해 주셔서 암호화된 문자열 형태로 이제 해당 문자열을 갖다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 디크립트로 암호화한 것에 대해서 결과값으로 이제 복호화해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암복호화에 대한 이제 로직은 이제 간단한 로직은 이 샘플 코드를 통해서 활용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저희가 인포 API로 이제 앱 버전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현재 메모리 사용 정보, 그다음에 디바이스 관련된 정보들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디바이스 판별, 개개인 디바이스 판별 값으로 이제 좀 유용하게 활용하실 만한 게 UUID 값을 갖다 활용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UUID 같은 경우에는 앱을 삭제했다가 재설치했을 경우에는 새로 발급된다라고서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단말 전화번호를 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퍼미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별도 로직 같은 것들 추가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 저희 앞에 말씀드렸던 Minfo 스택 정보 조회하는 어레이 형태로 반환해주는 API이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리턴 정보를 어떤 거를 반환을 해주는지, 그리고 리턴 타입은 어떻게 내려오는지, 해당 리턴 타입에 어떤 키값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문서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 해당 문서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은 좀 더 쉽게 API를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저희가 네이티브 앱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게 모피어스를 통해서 네이티브 앱을 만들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앱에서 다른 앱으로 이제 앱끼리 서로 연동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API들이 있고요. 내장 브라우저 실행할 수 있는 기본 브라우저로 지정되어 있는 그 내장 브라우저 실행할 수 있는 MF 브라우저 있고요. 다음 저희가 모피어스 스토어 제품 있습니다. 해당 스토어 제품에서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앱 설치하고 삭제하는 것들 활용해 주실 수 있는데요. 이제 그 API에 대한 것들도 이제 MM 리무브를 통해서 이제 앱 삭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앱 설치 여부에 대한 반환 값들도 이렇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API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뭐 이제 이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저 케이스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분기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문서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동작이 안 된다, 이전에 됐는데 새로 이번에 뭐 단말이 출시가 됐다더니 아니면 새로 그 OS가 업데이트 됐다더니 거기서부터 뭔가 동작이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저희 독스 페이지 문서들 활용을, 그러니까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것들 이렇게 추가하셔야 되고 어떤 것들 이제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이런 식으로 다 달아놓고 있으니까요. 저희 독스 페이지 많이 활용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타 앱과도 이렇게 연동을 하고 데이터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부분들까지 전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음 이제 앱 스토어 쪽으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실 경우에도 이제 스토어 이동할 수 있는 API 호출해 드리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스템 API입니다. 이제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뭐 이제 이런 시스템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앱 종료하는 것도 API 형태로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피어스 앱을 종료한다라는 거는 msys exit를 갖다가 호출을 해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저희가 앱 종료를 갖다 API로 이렇게 굳이 따로 빼놓은 이유는 앱 종료하시는 로직들이 사이트들마다 다 다르시잖아요. 뭐 어느 사이트는 뭐 백버튼을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백버튼을 누르면은 뭐 종료 팝업을 띄워서 거기서 확인을 눌러야지 종료를 시킨다던가 뭐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이제 하드웨어 단말에 있는 백버튼을 2번 누르면은 자동으로 종료를 시킨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로직들이 사이트들마다 다 다르시기 때문에 해당 비즈 로직을 맞춰서 이제 저 종료 타이밍을 갖다 호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 API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메일 보내는 거 가능하고요. SMS 전달하는 거 역시 가능합니다. 진동 발생시키는 거 가능하고 플래시 온오프 혹은 플래시 상태 가져오는 API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mtool로그라고 있습니다. 이 mtool로그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에서 콘솔 로그 찍으시잖아요. 콘솔 로그 대신에 mtool로그 사용을 하시면요. 그 콘솔 로그가 찍히는 것이 아니라 네이티브 로그캣에 스크립트 로그가 찍히게 됩니다. 해당 로그들이. 이 API를 활용했을 때 그러면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콘솔 로그는 저희 매니페스트 그 모피어스 프로젝트 저희 매니페스트에 보시면은 요 로그 여부 있으셨잖아요. 요걸로 저희가 네이티브 로그 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끄고 키고 할 수 있다고. 이거 요 값 하나로 스크립트 로그까지 같이 제어가 됩니다. 저희가 요 로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스크립트 콘솔 로그를 제외한 네이티브 로그킷에 대한 제어 부분이기 때문에 요 로그 갖다가 요 로그로 한 번에 우리는 스크립트 로그도 다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mtool 로그 활용해 봐 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m.execut라고 해서 이 API를 통해서 네이티브에서 이제 개발해 놓은 기능을 스크립트에서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게 저 m.execut라는 API입니다. 동기 방식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비동기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에서 리턴 값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호출했을 경우에 리턴 값 바로 담아서 리절트에다가 전달을 해주고요. 비동기 방식으로 우리는 그 이제 콜백 함수를 넘길 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m.response on 안쪽에다가 콜백 함수 넣어주시고 해당 함수 스트링화 시켜갖고서는 네이티브에 전달해서 해당 함수 호출될 수 있도록 동작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동기 방식, 비동기 방식 전부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 요 첫 번째 들어가는 요 스트링 값 요게 바로 네이티브 함수명입니다. 네이티브 함수명이고요. 프로젝트 소스 직접 보여드리면은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네이티브 기능이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은 extendwn interface.java 쪽에 들어가 있으셔야지 되고요. 요 extendwn interface.java 안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트링 리턴 값이 있는 네이티브 함수가 있잖아요. 요 네이티브 함수를 갖다가 exwn test return string이라는 얘를 갖다가 첫 번째 값에 넣어주시면은 m.execute 함수가 실행이 될 때 요 자바 파일에 들어와서 이 함수를 찾아 실행을 시킵니다. 인자값들 넘기는 것들 그대로 인자값들 전부 넘어올 수 있도록 넘기는 이제 그 두 번째 인자값 같은 거에다가 인자값 넘어오는 것들 받아서 그거에 대한 리턴 값이 있으니 얘는 동기 방식으로 처리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동기 방식으로 이렇게 결과값 받아와 갖고서는 뭐 결과값을 갖다 스크립트에서 뭔가 실행을 시켜준다거나 뿌려준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extend WN 인터페이스라는 애는 네이티브에서 의미하는 네이티브에 있는 요 자바 파일 혹은 아니면은 이제 iOS 네이티브 파일을 의미를 하고 이제 요 API를 통해서 모피어스에서 저희가 제 API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기능들 외에도 다른 네이티브의 기능을 갖다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은 해당 것들을 전부 불러다가 모피어스 내에다가 녹여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애드온 라이브러리들 중에서 다 설명드리면 너무 많으니까요. 저희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미디어 관련된 부분,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 팝업 관련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촬영하고 갤러리에서 사진 가져오고 혹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가져온 사진들 최적화시켜 주거나 잘라주거나 하는 이제 이러한 동작들이 들어가는 게 이 미디어 관련된 API들이고요. 이제 앞서서 미디어에서 저희가 이제 카메라 촬영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이티브 앱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카메라 촬영 뭐 프로필 사진을 뭐 바꿔준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카메라 API 워낙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카메라 API 활용하실 때 유의하실 점이 카메라 앱 자체는 이게 단말 제조사에서도 단말 제조사마다 다 따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앱스토어에도 카메라에 별도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시죠. 별도 제작자들이 카메라 API를 갖다가 활용을 해갖고서는 카메라 앱들을 갖다가 만듭니다. 즉, 그 해당 카메라 앱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저장돼서 나오는 그 사진에 대한 정보값들은 앱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카메라 촬영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진이 안 나오는 케이스들이 생기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나는 분명히 세로로 사진을 찍었고 세로로 사진을 찍어서 나온 이 리절트에 있는 사진 패스 값으로 나는 분명히 화면 이미지 태그에다가 세팅을 했는데 이미지 태그 src에다가 이 화면에서 나온 패스 값을 갖다가 넣어줬는데 나는 세로로 찍은 사진인데 여기는 화면이 가로로 돌아서 나온다 라는 케이스들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진에 대한 정보값 중에서 이제 화면 방향이 이 사진이 세로로 찍힌 사진이라 가로로 찍힌 사진이다라고서는 방향값들을 전달을 해주는데 그 방향값들이 꼬여 있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그 값들을 갖다가 저희가 체크할 수 없도록 지정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제 화면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 이제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가져온 사진 카메라를 찍으셨으면 요즘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은 뭐 3메가, 5메가, 막 10메가 이렇게도 사진 크기가 나오시잖아요. 그거 그대로 서버에 전송하시기 어차피 이제 무리인 상태이니까 이거 최적화해서 용량 줄이시는 겸 재저장하세요 라고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재저장하는 것들 모피어스 저희 API 중에 MMedia Optimize라는 API를 활용을 하시면은 사진 그 경로값을 기준으로 해갖고서는 가지고 와서 용량을 줄여주거나 사이즈를 줄여주거나 혹은 해상도를 떨어뜨려서 저장을 해주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 용량 자체를 갖다가 어차피 줄이실 겸 이제 재저장, 옵티마이즈를 통해서 사진을 한번 최적화해서 다시 한번 재저장이 되면은 저희가 그 화면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는 정보값으로 다시 한번 세팅을 하고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스크립트 화면에서 정상적으로 화면이 표출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카메라 촬영을 했는데 사진이 내가 의도했던 방향과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m.media.optimize라는 API를 호출해 주시는 거. 해당 이제 콜백 안쪽에다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옵티마이즈 함수를 태워주시는 거. 두 번째 추천드리는 방법이 이미지를 캔버스 태그에 뿌리시고요. 그 캔버스 태그 자체를 갖다가 로테이션 시키실 수 있잖아요. 사용자가 직접 화면 방향을 맞게 로테이션을 시킬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세요. 화면 UI 구성 자체를. 이제 그렇게 해서 변경하실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보통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특수한 이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고, 그 문제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가이드를 갖다가 좀 위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그 갤러리에서 사진 가져오기 기능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API가 엠미디어 피커입니다. 이 피커에서 미디어 타입 포토로 해두시면 되고요. 사진일 경우에는 여러 사진 가져오거나 혹은 아니면 단건 하나의 사진만 가져오거나 이 모드를 갖다가 싱글인지 멀티인지를 갖다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 개 사진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는 맥스 카운트 총 몇 개를 갖다 가지고 올 건지를 갖다가 저쪽에서 지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저희가 이제 패스 값을 갖다가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패스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앱 데이터 영역 안쪽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저 경로를 찾아가서 사진을 가지고 오고요. 이 패스값 옵션 자체를 아예 빼고서는 호출을 해주실 경우에는 전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값에 대한 이제 내용은 그렇게 인지를 해봐 주시면 되고, 그다음 저희가 컬러 값을 갖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놓도록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유는 저희가 갤러리에서 이제 그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 썸네일 사진 자체가 용량이 작고 용량도 작고 크기도 작은 파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걔네들을 이제 한 줄에 이 사진 한 줄에 몇 개 사진 나오게 할 거냐를 갖다 저 컬럼이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 한 줄에 사진이 하나만 나오려면은 썸네일 사진 요 작은 애들이 이렇게 커져서 나와야지 되고, 리스트가 많을수록 리스트 내용들이 길어지고 내용들이 길어지면은 스크롤하는 과정에서 버벅이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사이트들마다 조금씩 다르시겠지만 컬러값 한 3 정도로 두시면은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갤러리 선택하는 이제 그러한 류의 화면들이 나온다라는 권장사항으로 컬럼 값들을 갖다 지정해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내려보시면은 저희가 옵티마이즈 아까 말씀드렸던 최적화 해주는 API 있습니다. 사진 최적화 API. 샘플 코드를 위주로 보시면은 지금 소스에다가 저희가 아까 전에 찍었던 뭐 카메라를 찍고서는 만약에 옵티마이즈 호출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진 촬영해서 나온 그 패스 값을 갖다 소스 쪽에 넣어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쪽에다가 이 사진이 어디에 저장될 건지에 대한 경로. 그 다음에 디멘션 쪽에다가는 이제 이 사진에 대한 크기 값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픽셀을 지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디멘션으로 이제 출력할 이 최적화할 사진에 대해서 몇 픽셀로 하면 사진을 제작을 할 건가, 재저장을 할 건가에 대해서 값을 갖다 지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가로나 세로 둘 중에 하나 값만 넣어주시면 나머지는 비례해서 값이 세팅이 되고, 만약에 이제 둘 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해당 사이즈에 맞춰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퀄리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퀄리티라는 옵션이 해상도를 조절을 해주는 옵션인데요. 사진의 해상도 자체를 갖다가 떨어뜨려서 크기는 유지를 하되 용량을 갖다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퀄리티를 갖다가 이제 값을 갖다 지정을 해주시게 될 경우에 포맷은 반드시 JPG 값으로 저장을 해주셔야지 되고요. 이 퀄리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에서 테스트 해봤을 때는 색상이 단조로운 사진, 뭐 명함 사진이나 문서 사진 같은 이제 색상이 단조로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충분하다면은 퀄리티는 0.1까지 떨어뜨리셔도 사용자가 육안으로 그 문서, 그 사진을 식별하는 데 큰 이상이 없었다라고 이제 내부에서 나름대로 테스트했을 때는 이제 그런 식이었고요. 그다음에 사진이 이제 뭐 인물 사진이나 풍경 사진이나 이런 식으로 색이 좀 다채로운 사진들이 들어가는 케이스다라고 하면은
한 0.3에서 0.5 정도 사용하시면은 보통 이제 무던하게 사용하시더라라는 이제 그 정도의 내부 테스트에 대한 결과값을 안내해 드리고 이제 저 퀄리티에 대한 값이나 뭐 크기에 대한 값이나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 진행해 보시면서 API 실제로 이제 날려 보면서 이제 맞게끔 해당 프로젝트에 맞게끔 이제 조정하면서 사용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미디어 쪽에 있는 API들 이제 활용하실 때 어떤 식으로 유의해서 활용하면 되는지를 위주로 갖다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은 저희 네트워크 쪽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전문 통신하는 것들, 서버와 전문 통신하는 것들 스크립트에서 서버와 다이렉트로 통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피어스 API를 활용을 해서요. 스크립트에서 이 서버와 이런 API로 이런 데이터를 갖고서는 통신을 할 거고 이 통신에 대한 성공 콜백은 이 내용을 갖다 실행시킬 거고 에러 콜백은 이 에러 내용을 이 콜백을 실행을 시킬 거야라는 이제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API에 담아서 네이티브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네이티브가 서버와 전문 통신을 진행을 하고 그 전문 통신에 대한 결과값, 네트워크 통신에 대한 결과값을 갖고서는 스크립트에 있는 성공 콜백과 에러 콜백 둘 중에 어느 쪽을 갖다 실행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네이티브해서 스크립트의 함수들을 갖다가 실행시켜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피어스 이제 저희가 서버 쪽 게이트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모피어스 게이트웨이와 통신하는 거는 네이티브가 통신을 하고요. 실제로 통신하는 거는 이제 그 통신에 대한 이제 내용들, 어떤 옵션, 어떤 서버 정보,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스크립트에서 값을 갖다가 네이티브로 던져준다라고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모피어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게이트웨이랑 이제 그 클라이언트랑 둘이 이제 통신한다라고 하는 전문 규약이 있거든요. 이제 그 규약에 맞춰서 이제 그 규칙을 갖고서는 저희가 네트워크 통신하는 네이티브 이제 소스들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해당 부분들은 저희가 라이브러리 안쪽에 감싸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소스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디폴트 네트워크 매니저, HTTP 디폴트 네트워크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안드로이드에 하나, iOS에 하나 갖고서는 파일들 있거든요. 이쪽에서 전문 규약을 갖다가 바꿔주시고 게이트웨이도 역시 게이트웨이에 맞춰서 이제 해당 부분들을 바꿔주시면은 이제 전문 통신하는 과정들을 이제 조정하실 수도 있고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시고 혹은 아니면 모피어스 게이트웨이가 아니라 우리는 밖에 다른 서버랑 통신을 할 거다라고 하더라도 그 해당 서버의 규약에 맞춰서 네이티브의 소스들을 바꿔주시면은 다른 외부 서버와도 통신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이제 서두를 깔고 이제 실제 전문 통신을 하는 거는 엠넷 http.send라는 API를 통해서 저희가 전문 통신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서버를 갖다가 어느 서버를 사용할 건지를 갖다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데모라는 그냥 스트링 값만 들어가 있잖아요. 이 데모 값이 어디서 오냐면은 저희 네트워크 설정 쪽, 이쪽이 이제 프로젝트 내에서 요 에듀 프로젝트라는 아니면은 요 샘플 프로젝트라는 한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서버 정보들을 갖다가 이쪽에다가 저장을 해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때 사용하는 기능이고 네트워크 쪽 추가 눌러주시면 해당 팝업이 뜨고요. 이제 해당 네트워크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얘가 타입이 어떤 건지 그 다음 네임 값을 넣어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서버 정보에 대해서 이 서버가 어느 서버와 통신을 할 거고 어떤 전문 규약을 갖고 할 거고 타임아웃은 어떻게 되고 인코딩 타입은 어떻게 되고 레스트풀을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이러한 정보들을 이 데모라는 이 네임 값을 기준으로 해서 스크립트에서도 참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네이티브에서도 이 데모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내용들을 참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데모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 패스 값은 클릭해서 지금 마우스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요 경로에 mcore.edu.project의 implementation 아래 보면은 HTTP 디폴트 네트워크 매니저 좀 자바 있으시죠? 요 자바 파일,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자바 파일, iOS 기준으로는 똑같은 명의 M 파일이 있습니다. 그 두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갖고 있는 전문통신 규약들이 이 네트워크 매니저 안쪽에 작성되어 있어요. 이 전문통신 규약에 맞춰서 어느 서버와 실제 서버 주소를 이쪽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제 로컬에다가 서버를 띄웠다라는 가정하에 HTTP 127.001의 뭐 8883이라는 포트에다가 제가 로컬 서버를 띄워놨다라고 하면은 이 어드레스 이 서버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실제 통신을 진행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통신 이렇게 진행을 한다. 타임아웃, 이 서버와 통신하는 동안에 타임아웃은 뭐 30초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밀리세컨드 단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0초라고 하면 3만 입력해주시면 되고, 인코딩 타입 어떤 거 사용하시는지, RESTful 사용하시는지 안 하는지 서버 이제 내용에 맞춰서 지정을 해주시고 OK를 해주시면은 지금 저는 데모라는 이 네임값 하나로 서버에 대한 정보들을 갖다가 전부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죠. 어느 서버에 붙을 건지, 타임아웃은 어떻게 되는지, 이 서버에 대한 타입이 무엇이고, 인코딩 타입은 어떻게 되고, 레스트풀은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옵션들을 갖다가 저는 데모라는 키값 하나로 해당 서버 정보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게끔 된 거고요. 이쪽에서도 이 데모라는 이제 그 서버, 아까 저희 8883으로 끝났던 이제 그 서버 주소 뒤에다가 다이렉트로 패스 값을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유의하실 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패스 쪽 보시면 앞에 슬래시 없죠. 슬래시 없이 붙여서 사용을 하려면은 요 뒤에다가 이렇게 슬래시 붙여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 어드레스 주소랑 바로 뒤에 붙여서 얘네들을 갖다 붙여놓고 있기 때문에 슬래시, 그러니까 그 중간 이제 구분값들 같은 것들, 서버 정보와 패스 정보 바로 다이렉트로 붙었을 때 오류가 없는 문자열인지 오류가 없는 정상적인 그 API 주소인지를 갖다가 확인을 반드시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소한 건데 이런 데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이 있으니. 그 다음 해당 서버와 통신할 때 메소드 타입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타임아웃 시간은 이제 별도로 갖다가 해당 전문마다 별도로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 지정을 하지 않으시면 디폴트 값을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 유저 데이터라고 있는데요. 이 유저 데이터는 저희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래 설명 보시면요. 위에 설명 보시면은 이제 사용자가 커스텀하게 네이티브로 어떤 값을 전달을 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전문 통신하는 게 스크립트가 서버와 통신하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에서 네이티브로 던져주고 네이티브에서 서버와 통신을 하고, 그 다음 네이티브에서 서버에서 온 응답값을 기준으로 해서 스크립트의 성공과 실패 콜백을 나눠서 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립트와 네이티브가 둘이 서로 요 사이에도 이제 맺어져야 되는 뭐 어떤 정보값들이나 이런 세팅값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요 유저 데이터라는 애를 갖다 활용을 해서 스크립트에서 네이티브로만 정보 전달을 하고 싶을 때, 이게 실제 서버 그러니까 실제 서버와 통신하는 네이티브 기능 자체에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네이티브에서 특정 분기 처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스크립트에서 값을 전달하고 싶을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 유저 데이터에 대한 용도는 저희가 지금 여기 샘플에 이제 URL이 써 있다 보니까 이 URL 때문에 서버 정보를 여기다가 쓰는구나, 혹은 아니면은 뭐 사용자 로그인한 정보나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자동으로 세팅을 해주는구나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커스텀 정보들이 저 유저 데이터 안쪽에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서버 전문 통신하는 동안에 이제 사용자 화면 UI 이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인디케이터를 띄워주실 수 있고요.
그 인디케이터 보일지 안 보일지에 대한 여부, 그다음에 인디케이터 이제 저희가 화면에 돌아가는 거 나오거든. 동글뱅이 돌아가는 거. 그 돌아가는 거 옆에 이제 메시지 어떻게 띄울 건지.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백 버튼을 누르면은 이 인디케이터 자체만 닫히게 서버 전문 통신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통신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인디케이터만 없어지도록 이제 얘를 갖다 인디케이터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값이 이 인디케이터 안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다음 이 데이터 안쪽이 실제 서버에 전달하는 데이터입니다. 뭐 로그인을 한다 그러면 로그인 아이디와 로그인 패스워드가 이제 여기 키값으로 들어가고 해당 값에 대한 이제 실제 밸류 값들이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제 서버에 실제로 전달되는 데이터는 이 데이터 안쪽에 있는 오브젝트, 제이슨 형식으로 전달을 하고 전달받는 건 역시 제이슨 형식으로 전달을 받습니다. 다음 석세스와 에러 쪽에서 이제 실제 서버랑 전문 통신 성공했을 경우에 통신에 대한 결과값을 이 리시브 데이터 쪽에서 가지고 오고요. 실패했을 경우에는 에러 코드와 에러 메시지 값을 이 에러 콜백 쪽에서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리소스 업데이트 쪽을 갖다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m.net.resource.update라는 API를 통해서 저희가 리소스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이 리소스 업데이트라 함은 오전에도 설명드렸던 내용들과 일부 겹쳐지게 되는데 저희가 모피어스 API, 모피어스 앱 내에서 동적으로 통신이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서버에서 저희가 리소스 다운로드를 통해서 동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동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영역들에 있는 애들을 받아주는 타이밍이 필요하잖아요.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저희가 서버에서 이제 저희가 어드민 사이트에다가 요 리소스를 올려놓거든요. 웹 리소스를 올려놓고 이 올려놓은 리소스에서 클라이언트로 그러면은 이 어드민에 있는 애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 받아주는 타이밍들이 앱들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맨 처음 인트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인트로 페이지에서 리소스들을 갖다가 전부 다운로드를 받은 뒤에 그 뒤에 프로세스 뭐 로그인을 진행을 하든 홈화면으로 진행을 하든 이제 이러한 동작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인트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사이트는 우리는 맨 처음 앱이 시작하자마자 당장 받는 게 아니라 앱 뭐 위변조 검증도 해야 되고 그다음 뭐 보안 프로그램도 실행을 시켜야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수행이 된 이후에 리소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 거다라는 것도 있으시고요. 어디는 일단 리소스 먼저 전체적으로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위변조 검증하고 뭐 보안 프로그램 실행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로직들이 사이트들마다 전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리소스 업데이트를 강제적으로 모피어스에서 인트로에 무조건 실행을 시킵니다가 아니라 원하시는 타이밍에 저 m.net.resource.update라는 API를 호출을 하시면은 저희가 리소스 업데이트 게이트웨이와 통신해 갖고서는 정보값들을 맞춰서 리소스를 다운로드를 받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소스 업데이트에는 저희가 이미 어느 게이트웨이와 통신을 할지에 대한 정보만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앱이 리소스를 받는 게 어떨 때는 이 서버 가서 받고 어떨 때는 이 서버 가서 받고가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한 서버에서 여기서 배포되는 애들만 계속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거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리소스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서버 정보, TR 코드, 그러니까 API, 그 다음에 배포 모드. 저희가 어드민 사이트에서 얘를 갖다가 개발 배포를 할 건지 운영 배포를 할 건지 둘 중에 타입을 선택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어드민 페이지. 그것도 이따가 저희가 뒤쪽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배포 모드까지 해가지고서는 요 세 가지 값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고정해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 설정 파일에 해당 정보들을 갖다가 세팅을 해놓고 있고요. 이미 어느 서버에 가서
어떤 내용의 리소스를 갖다가 받을 건지가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API에서 실제로 이제 커스텀하게 바꿔주실 부분은 리소스 업데이트가 끝나면 어떻게 동작할 건지, 리소스 업데이트를 받는 도중에 어떻게 할 건지, 리소스 업데이트를 받다가 오류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세 가지 콜명만 넣어주시면 기본적으로 API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리소스 업데이트가 끝났을 때 피니시, 리소스 업데이트를 다 받았다 라고 했을 때 리소스 업데이트 성공적으로 다 받았네 라고 하면은 석세스 케이스로 저희가 자동으로 요 케이스들은 저희가 라이브러리 단에서 만들어서 던져드리는 값들이고요. 리소스 업데이트가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레스 정보 바꿔주시거나 네, 프로그레스 정보 이제 값 100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리소스 업데이트가 저희가 실제로 다 전체를 받았을 때도 그렇고 제일 내가 최신 버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리소스 업데이트를 실제로 서버에 통신을 해서 찔러봤는데 받을 게 없네. 내가 갖고 있는 게 제일 최신이네 라고 했을 때도 석세스로 떨어져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만약에 어떤 프로그레스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값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프로그레스가 자동으로 이렇게 100까지 꽉 차야지 사용자가 얘가 이게 그냥 통과가 됐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끝났구나라는 이제 사용자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프로그레스 값을 바꿔준다거나 100으로. 그 다음 이제 리소스 업데이트를 받았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는 로직들을 갖다가 넣어주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준다. 그 다음 만약에 앱에 업데이트 될 게 있다. 저희가 그 앱들도 이제 실행 사용해 보시다 보면은 업데이트 버전 설치해야지만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사용자들이 이 버전이 아니라 더 상위 버전의 앱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어드민 사이트에서 역시 저 강제 업데이트도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으세요.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 케이스, 각 케이스별로 어떤 API를 갖다 이 각 케이스별로 우리는 어떤 식의 비즈로직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안쪽에다가 각 케이스별로 그 비즈로직 처리값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비즈로직 처리값 넣어주시면 되고요. 피니시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각 케이스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케이스별로 어떤 식으로 로직 처리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프로그레스 쪽에 있습니다. 프로그레스 쪽은 이제 리소스 업데이트를 받는 동안에 뭐 이제 뭐 텍스트 값만 뭐 0에서 100%까지 이제 동작하게끔 값을 바꿔줄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바가 있어서 이 바가 이렇게 채워지는 형태로 갈 건지 이거는 화면 로직마다 또 역시 다르잖아요. 화면 디자인마다 다르니까 그거에 맞춰서 화면 표시를 하실 수 있게끔 해당 프로그레스 리소스 업데이트를 받는 동안에는 이 프로그레스 쪽에 있는 얘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센테이지 값으로도 값을 갖다가 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 값으로 뭐 이제 100%까지 채우신다거나 텍스트를 바꿔주신다거나 하는 이제 로직들을 처리를 해주실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뭐 사용자 네트워크 환경이라던가 뭐 와이파이가 중간에 네트워크가 변경이 돼가지고 끊겼다던가 뭐 이런 경우 이제 에러가 날거나 뭐 아니면 서버가 내려갔다던가 이런 식으로 에러 났을 케이스에는 해당 에러 케이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함수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 업데이트 API를 이제 쉽게 활용하시는 방법으로 권장드리는 방법은 어느 타이밍에 리소스 업데이트 하실지에 대한 로직을 정하시면은 그 정해진 타이밍, 리소스 업데이트를 뭐 보안 프로그램 하고 뭐 위변조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리소스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이 타이밍에 해당 API 있는 거 일단 집어 넣으시고 저희가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 요 MAPI 쪽에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도 검색이 되세요. 리소스라고 하면 리소스 업데이트 표준이 있거든요.
요 표준 API 잠시만요. 여기 원래 쓰는 쪽은 아니지만 원래 쓰는 쪽은 아니지만 리소스 업데이트 표준도 소스 드래그해서 피니쉬 해보시면요. 지금 앞에 보셨던 그 케이스 있으시죠? 석세스 케이스, 리프레시 케이스, 그다음에 뭐 권장 업데이트 케이스, 강제 업데이트, 리소스 라이선스 에러, 이 지금 아까 보셨던 그 케이스 있으시잖아요. 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요거 API 일단 끌어다가 그 위치에 넣으시고 각 케이스별로 비즈 로직만 수정하셔서 비즈 로직만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은 리소스 업데이트 굉장히 쉽게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업데이트 활용하시는 이제 방법들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팝업 쪽 API만 아주 간단하게 보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 팝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라 팝업 스크립트에서 사용하시잖아요. 대신에 모피어스에서 모피어스 모달 팝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엠팝 알라시라는 API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알라 사용하시들이 메시지만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알라 팝업 지금 엠팝 알라 같은 경우에는 버튼창 타이틀 정보 그다음에 각 버튼이 클릭됐을 때에 대한 콜백 함수를 갖다가 별도로 지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시면은 컴펌 팝업을 갖다가 스크립트 컴펌 팝업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엠팝 알랏을 통해서 별도의 컴펌 팝업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이제 각 버튼에 대해서 클릭됐을 때 콜백에서 이 버튼 몇 번째 버튼이 클릭됐는지에 대한 인덱스 값을 갖다가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0번째 버튼이 클릭됐으면 확인, 1번째 버튼이 클릭됐으면 취소에 대한 이제 비즈 로직을 갖다가 역시 콜백 안쪽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다음 날짜와 시간 지정하실 수 있는 엠팝 데이트 팝업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너 타입으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저희가 사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 피커 타입은 여기 지정되어 있는 요 타입들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 지정하실 수 있고 날짜, 연월일이나 월년 혹은 연월일 별도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 옵션별, 그러니까 데이트 타입별로 저희가 아래쪽에다가 샘플 코드들 전부 넣어 놓았습니다. 해당 코드들 활용하셔서 내용들을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인터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몇 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한지 뭐 5분 단위인지 10분 단위인지 이거에 대해서 인터벌 타입을 주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 시간 같은 경우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그 시계 모양으로 시간 선택하시는 UI들 보셨잖아요. 안드로이드 이제 버전에 따라서 이제 그 시계 모양 UI로 제공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얘를 시계 모양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날짜 선택하는 것처럼 저희 날짜 선택하는 게 그냥 이렇게 스피너로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스피너 타입으로 우리는 동일하게 시간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요 모드 값을 갖다가 스피너 타입으로 바꿔주시면은 스피너 형태로 시간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토스트 메시지, 이제 간이 메시지 잠깐 떴다가 없어지는 인스턴스형 메시지를 갖다가 띄워주실 수 있는 게 mpop 인스턴스라는 API를 활용해 주실 수 있고요. 메시지 값만 넘겨주실 수도 있고 얘를 갖다 쇼타임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얘가 몇 초간 보일 건지 몇 밀리세컨드 동안 이 메시지가 보일 건지를 갖다가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쇼트, 롱으로도 해주실 수 있고 직접적으로 타임 입력 값을 시간을 얼만큼 보여줄 건지에 대한 입력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리스트 팝업이고요. 리스트 팝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셀렉트 태그 형태를 갖다가 활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셀렉트 태그와 이제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모드가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싱글 모드만 사용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값이 하나만 있는 게 가능하시잖아요. 저희가 리스트 팝업 같은 경우에는 멀티 타입으로 여러 개를 갖다가 값을 갖다 선택하실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타이틀 값과 버튼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이틀 입력해 주실 수 있고 역시 버튼에 대한 값들을 3개까지 제가 버튼을 3개까지 지원되세요. 버튼을 넣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얘를 선택을 했어요. 데이터 1을 갖다 선택을 했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버튼이 뭐 확인 취소가 아니라 뭐 인풋 1에다가 넣는다, 인풋 2에다 넣는다, 인풋 3에다 넣는다 이제 이런 값들을 갖다가 버튼에다가 입력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비즈로직을 갖다가 그 팝업 내에서 한 번 더 나누실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해서 이런 버튼과 혹은 리스트가 선택이 끝났을 때에는 요 콜백 쪽에 몇 번째 버튼이 클릭됐는지에 대한 버튼 인덱스 값도 넘겨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요 로우 인포 쪽에는 내가 선택한 그 리스트의 값, 내가 데이터 1을 선택했다면 데이터 1에 대한 타이틀, 밸류,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전체 리스트에서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인지 인덱스 값까지 이 로우 인포 쪽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마지막 인덱스 값을 저장을 해놓고 있으시면 어디 이제 파라미터 값이나 이런 데다가 파라미터 값이나 이런 데 저장을 해놓고 있으시다면은 요 selected라는 옵션을 통해서 기초 선택값 내가 이 값에서 맨 처음 기초로 어떤 거를 갖다 디폴트 값으로 지정을 해놓게 할 건가를 지정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selected가 2로 되어 있으면 0, 1, 2번째 어레이에 있는 이 데이터 2가 기본으로 팝업창이 뜨면서 선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 이미 된 상태로. 마지막 사용자가 선택한 값을 갖다가 저 인덱스 값을 갖다 저장을 해놓고 있으시면은 내가 마지막 클릭한 게 데이터 4였다라고 하면은 요 selected에 이제 4라고 값이 선택이 되어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오피어스에서 이제 저희가 네이티브 팝업들을 갖다가 역시 스크립트 API를 통해서 불러서 사용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저희 지금